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더 치열했던 대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2위 표차가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적었죠. 24만 7천여 표. 득표율 차이는 0.73%포인트로 1%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 1시쯤이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했던 예상도 모두 빗나갔고요. 결국 많은 분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아슬아슬한 격차를 유지하는 바람에 개표율이 95%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했죠. 대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행보에 들어갔고요. 이제 대선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의 상처를 잘 봉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3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Too Much Information,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펼치고 있다고 하죠.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서 직접 또 오셨어요. 아유, 대통령 선거가 또 끝나고 당선인이 나왔으니까 또 할 얘기가 국민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좀 많습니다. 저는 어제 그 개표 방송 보면서 거의 밤을 샜거든요. 네. 중간에 잠깐 한 10분, 20분쯤 깼다 졸았다 깼다 졸았다 계속 그랬는데 네. 우리 천 기자는 거의 못 잤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도 밤을 샜고요. 완전히 샜죠. 네, 동계올림픽 보는 줄 알았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네. 마지막에 스케이트 날을 들이미는. 그러니까 야,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 게 한 12시 반쯤이었나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가다가 12시 반 그 안팎에서 그렇죠. 그때 역전이 되고 그 이후에 왜 관외 투표함이 이제 열리는 게 네.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뭐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아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끝까지 이제 그 상태가 유지돼서 네, 그 표차가 유지되면서 24만 7천 표 정도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24만 표 정말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죠. 네, 87년 이후에는 그렇고요. 유권자가 좀 적었던 이 1963년도 이 박정희 윤보선 대결에서 이 표 차이는 더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 득표율 차이는 네, 지금이 가장 적은 거고. 네. 예. 아이고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예. 어쨌든 뭐 질문드릴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오늘 그 천 기자께는 뭐 일부분 정도 질문 드리고 앞으로는 일주일 내내 출연자들과 함께 이 대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선거를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정권 교체 여론. 정권 교체 여론이 여론조사에서는 60% 가까이 잡혔었는데 이게 그러면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60%인데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정권 교체 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서의 혼란,
그리고 앞서서 있어왔던 여러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이 있었던 소위 말하면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또 비판적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 차이가 왜 막판에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좀 재판이었다. 2012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 당선됐던 그 그렇죠. 선거. 어떤 거냐면 지금 50% 가까이서 서로 아주 미세한 격차를 보였잖아요.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고 또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만큼 적은 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는 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죠. 누가 좋아서 찍기보다는 저 사람은 진짜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호감이 가는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당선을 막기 위해서 내 표를 이쪽에 좀 몰아줘야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막판에 좀 두드러졌고요. 때문에 그 소위 블랙아웃 기간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후에 나왔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에서 5% 정도 여론조사에선 잡혔는데 이 표가 윤석열 후보의 또 당선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좀 쏠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윤석열 당선인이 했는데 이 안철수 단일화 이 문제는 정말 해석이 정말 분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안철수를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단일화에 실망해서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갔는지 아니면 그래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더 갔는지 이건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의견이 많을까요? 이게 뭐 표본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지역 의 표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경북과 가까운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랬죠. 근데 중구 남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한 21.5% 정도였습니다. 대구 남구에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가 약 2% 정도 적었거든요. 한 19%대였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국민의당을 지지해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로 이 표가 좀 간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에 연동된 것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나 20대 여성들과 남성을 좀 갈라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보인 20, 30대 여성들이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면 대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 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이 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승부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군요.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정말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특징이 그 20,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20, 30대에서는 적어도 6대4 정도는 앞서간다. 이재명 후보보다. 많은 데는 뭐 7대3 정도로 합쳐서 남녀 합쳐서도 20,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물론 뭐 출구조사 결과긴 합니다만 20, 30대 결과가 거의 동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갔죠. 더 가져간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 10% 이상 이긴다.
네. 우리는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가 좀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30대 여성들의 여성 표도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갔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20대 여성들도 윤석열 후보에서 좀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네. 정말 국민의힘은 네. 정말 큰 한숨 돌렸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출구조사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 너무 예상 밖의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깜깜이 기간에도 뭐 발표만 안 됐지 각 캠프에서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보통 적게는 한 3, 4% 많게는 뭐 7, 8% 네.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걸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0.6%, 0.7%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출구조사 때. 네. 그래서 거의 민주당이 이거 이긴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완전히 축 처진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결과가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 결과 그대로 나왔는지 예.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이번 대선이었습니다. 예. 그 지역구도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뭐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네. 이런 구도인데 양측에서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상대 진영에 가서도 적어도 20% 많게는 한 30%까지 우리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양 진영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나타난 결과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뭐 승리했고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 당 모두 영호남 서로가 약세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호남에서는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넘지 않았었나요? 전북을 합산하면 그런데 네. 광주와 전남. 네, 광주 전남만 봐서는 네. 한 자릿수 득표율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을 이번에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네. 10%대 초반으로 그렇죠. 했죠. 예. 그리고 이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23.8%를 받았거든요. 예. 이게 역대 최다 득표율입니다. 이것도요. 네. 민주당 후보가 경북에서 받은 최다 득표율 네. 23.8%.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안동이 고향이어서 내심 30%까지 좀 목표를 삼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좀 못 미쳤네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친 게 아무래도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지역 구도가 좀 약해졌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세대별 지역 득표율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예. 20대 30대로 갈수록 예. 그 지역 간의 특성이 조금은 옅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게 안동에서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어느 정도였냐 네. 궁금해했는데 네. 30%는 넘겼죠. 안동은. 못 넘겼습니다. 못 넘겼나요? 안동에서? 29.13%. 29.13%고 네. 안동 예안이 고향이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예안에서는 넘긴 걸로 제가 넘겼습니다. 들었는데 37.8%. 37%. 네. 이게 예. 조금만 뜯어보면 예. 그 안동에서 29% 정도 얻었고 예. 안동의 인근 지역인 이 예. 봉화 영양 이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 23%를 넘겼습니다. 여기도 꽤 높았네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선산이 있는 곳, 외가가 있는 곳, 그리고 안동과 생활권을 좀 같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득표율이 좀 높았는데 예. 이 영향력이 이재명 후보가 경북 도민의 노래를 경북 지역 방문할 때마다 불렀지만 그랬어요? 영향력이 그 안동 근교까지만 좀 미쳤다. 그 예. 바깥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네.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신도시 있는 예천 호명면 같은 경우 여기도 이재명 후보 높게 나왔죠. 네, 30% 넘게 나왔고요. 넘겼죠. 예. 북부 지역 말고도 좀 살펴보면 예. 구미나 예. 칠곡군, 포항시 이처럼 평균 연령이 좀 낮은 지역에서 예.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 북부 지역이지만
의성군이 16%대로 상당히 낮았네요. 네, 경북 평균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군위군 있잖아요. 군위군. 네. 여기도 굉장히 보수색 짓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90% 네, 지지를 보냈던 곳인데. 혹시 전국 최고 득표 아니었나요? 전국 최고 득표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군위 지역 같은 경우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어떤 요인? 군위는 역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단 한 명도 후보를 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아, 군위군이요? 네, 민주당에서. 네, 군수, 군의원, 도의원 어느 것도 후보를 낸 적이 없는. 지방선거에서 없고. 네. 저기는 총선에서는. 총선에서는 옆에 동네와 지역구가 겹치니까. 지역구가. 네, 근데 군위 출신은 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동안 좀 활동을 못 해왔던 그 역량이 있는 탓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뭐 호남에는 또 이 마찬가지 반대 그런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으니까. 네. 자, 북부 지역 얘기를 좀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취임 이후에 메시지를 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것도 뭐 간단히 좀 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보면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과반 득표를 또 기록을 못했잖아요. 여소야대 국면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여성 청년들을 함께 이 통합할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통합 그렇죠? 통합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지역의 공약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다른 시간에 윤석열 후보 공약 지금 생각나는 게 통합 신공항 추진하겠다, 뭐 백신 바이오 산업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건 뭐 공통적인 공약이고. 그렇죠. 안동에 상급 종합병원 건립하겠다 이 공약이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 이 공약 좀 어떻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이 경북대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경북대병원이 분원이 한 곳 더 있거든요. 어디 있죠? 대구 칠곡 지역에 분원이 있는데 여기도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려면 경북대 의과대학 입장에서도 병원 입장에서도 의과대학 정원학대라든가 일종의 당근이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다 보니까 이 공약을 냈을 텐데 관심을 가질지 우리 지역 정치권이 사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경북대 병원 입장에서 분원 내려면 당근이 이제 정원, 의사 정원을 늘리는 그런 방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협회에서 이걸 좀 반대하는 걸로 굉장히 알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뺏어오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 이 정원을 좀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얼마나 이게 면적이 넓습니까? 근데 상급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 과제, 뭐 가장 중요한 과제 뭐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한 가지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시도할지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할 수 있는 과제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려가 됐던 식물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인수위 기간에 협의를 해나가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인수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 임명한 걸로 알려지고 비서실장도 장제원 의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던데 어떤 인수위원회 활동이 또 펼쳐질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 많은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북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을 통해서 도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죠. 최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잇는 경북 청년 창업 드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전창록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기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경북경제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경북경제진흥원은 2000년에 설립된 그 경제를 기능해서 한마디로 일자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가 국내 마케팅 지원, 그리고 경북 세일 페스타와 같은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라든가 경제 회복비,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전국 최초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과 같은 청년 유입 사업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경상북도민을 지원하는 네. 경상북도의 최일선 정책 집행기관입니다. 예. 자, 이 경제진흥원 이게 혹시 시도마다 다 있습니까? 예,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북. 예, 이름들은 약간 틀리지만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최근에 경북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이게 예.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사업은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18년부터 해오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의 그 연속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경북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 청년들이 어떤 그 창업에 대한, 로컬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예. 로컬 크리에이터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버려지거나 잊혀졌던 자원들을 예. 크리에이터의 눈으로 다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사람들을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소멸 지역에 다시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로컬 크리에이터 예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문경에 지금 문경에 핫플로 뜨고 있는 화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수원? 화수헌. 예. 이게 이제 그 문경시 산양면 현리라는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을에 이제 230년 된 굉장히 오래된 한옥이 있었는데 이 한옥이 거의 뭐 폐가처럼 버려져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한옥을 부산에 살던 청년들 5명이 와서 조금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옥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또 이 한옥에 대한 것들을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전국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지금은 문경에 오면 꼭 들려야 되는 핫플이 된 거죠. 아, 고택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는군요. 예. 바로 이런 친구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렇네요. 예. 화수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한 200년 넘은 한옥을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재탄생시킨 이런 사업을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런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 이 지원 자격이나 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은 경북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14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경북 이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과 지역 정착 활동비로 총 2,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외지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도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북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른바 2030 세대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그런 청년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총 2,5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 보니까 뭐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는데 뭐 구미, 포항, 경주 뭐 이런데 인구 많은 지역 이런데 제외하고는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안동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 예. 자, 이렇게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2,500만 원까지 이런 사업화 자금이 2년간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원이란 단어가 좀 애매한 게 이건 뭐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먼저 진행됐던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보다 더 좋은 기회인 것은 이 창업 드림 지원 사업은 총 3년간 지원됩니다. 그래서 1, 2년 차는 사업화 자금을 연차별로 저희가 각각 2,500만 원씩 지원하고 3년 차는 이 친구들이 이제 청년을 고용할 때 그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2년간 지원됐다고 보면은 얘들은 3년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3년간.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때는 각각 2,500만 원씩. 그렇죠. 총 5천만 원 지원이네요. 2년 동안. 예, 맞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때는 청년을 고용할 때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이건 혹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는? 여보세요? 예. 인건비는 혹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1,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총 한 6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맞습니다. 있군요. 자, 이렇게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사업에서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이 펼쳐져 왔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한 3년간 166개 팀 268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들이 이제 지원이 끝나고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경북에 남아있는 전체적으로 한 92% 정도가 경북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높습니까? 안착률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뭐 저희가 잘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남아있다기보다는 이미 청년들은 사실은
지방에 내려올 의사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어떤 계기라든가 동기부여가 없었기 때문에 못 내려왔다라고 그렇죠. 보고 예. 저희 사업이 어떤 그들이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작은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그냥 정착을 넘어서서 예. 청년의 정착이 첫 단추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과의 어떤 경제적, 감정적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예. 세 번째는 이 청년들이 앞장서서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까지 했을 때 저희는 예,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성공이라고까지 부르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약 268명이 지원을 받았다. 혹시 이게 지원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이게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저희가 이제 가장 심할 때는 7대1까지 갔었고요. 그렇게 높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대1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높네요. 어쨌든 이 정착률이,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 정착하는 정착률이 92%나 되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더 이상 알겠습니다. 지원이 없어도 본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혹시 원장님이 상담 이런 것도 해주십니까? 음성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더 지원자가 많나 해서요. 상담 많이 합니다. 제가 멘토링도 많이 하고요. 예, 이 경북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이 도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드는데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역 거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있군요.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예.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3개 지자체에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역 특화 자본이라든가 6차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총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1, 2년 차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3년 차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총 50명이고 1인당 약 1,500만 원을 지원해주며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경북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 이것과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맞습니다. 사업 이름이 좀 긴데 이게 좀 비슷하군요. 똑같이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이 조금 다르군요. 3년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안착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은 1인당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2년까지 지원을 해주신 거죠. 이것도 이제 3천만 원 지원을 맞습니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3년 차 때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두 사업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청춘 창업은 외지에서 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거비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이 친구들은 이제 기존의 지역에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거비 같은 부분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그 밖에 또 다른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춘 창업이든 뿌리내림이든 이렇게 외지에서 왔던 청년들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어쨌든 같은 청년이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뭔가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서로 네트워킹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청년 창업 희망 키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이 청년 창업 희망 키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더 이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해서 총 두 팀을 선정해서 팀당 4,500만 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북경제진흥원 전창록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도 대선 개표 결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워낙 또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가 가장 중요한 또 분야라서 더 그런데 자, 일단 윤 당선인 좀 보면은 일단 코로나로 피해가 막심한 이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찔끔찔끔 안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화 다시 좀 연결하죠. 예,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경제 분야 어떤 공약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뭐 주식 양도세 폐지 이런 공약도 해서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인철 소장 연결이 됐습니다. 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네요.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그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 1순위가 바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예. 지금 그 공약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50조 원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정부한 400만 원, 이제 본 예산 100만 원에다가 추경 300만 원, 여기에다 이제 60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이죠? 최대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원은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이제 쟁점은 과연 이제 재원 50조 원 마련입니다. 예. 윤 당선인은 일단 국채로 추가로 발행하지 않겠다.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제 수차례 공언을 해왔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 추경 때문에 예산 구조조정 정말 마른 수건이 닳도록 이제 썼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 없이 50조 원 재원 마련하기 쉽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재정을 풀어서 긴급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 확실히 마련해서 보상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공언한 만큼 예. 아마 이제 야당도 큰 틀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국회가 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지 또 얼마나 또 신속하게 지원이 될지 좀 지켜보겠고 또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부문인데요. 그 뭐 종부세, 양도세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한 기억이 있는데 이 부동산 세제가 좀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현 정부의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 하면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예. 일단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세제 완화입니다. 예.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재산세와 좀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재산세를 낼 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제 시장가를 조금 깎아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렇죠. 현재 한 예. 95% 수준인데 예. 단계적으로 5%씩 올리기로 돼 있지만 예. 이거 동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95%에서 동결하겠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외에도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경감에서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예. 특히 이제 1주택자의 세율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공약도 있습니다. 네.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좀 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세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수인데 지금 여소야대로 이제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될 테니까 또 다수 거대 야당이 될 테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줄지 이런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서 이것도 좀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 부동산 시장이 요즘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들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제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묶여왔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까지 이제 꺼내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의 130만 가구를 포함해서 5년간 전국적으로 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굉장히 휘발성이 좀 높기도 합니다. 네. 여기다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보관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폐지 완화까지 밝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현 정부와는 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기껏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시그널이 오히려 좀 불쏘시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세금 관련해서 뭐 양도세, 취득세, 뭐 보유세 이런 거 다 경감하겠다.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입법 사항이죠. 맞습니다. 입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마음대로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투자자들 관심 가장 크게 받는 게 바로 또 자본시장 활성화 부문인데 윤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동안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삼성 봐주기 아니냐. 심상정 후보가 또 이렇게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지금은 사실 대주주들이 거의 내고 있죠.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상황은 좀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보유액과 지분율 상관없이 연간 5천만 원 이상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 20%, 3억 원 이상 차익의 경우 2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이고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세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 뭐 고액 자산계 부담이 되는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에서 이른바 이제 큰 손이 좀 국내 증시에 머무르는 어떤 유인 효과를 좀 하겠다라는 의도인 건데요. 다만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 역시 뭐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게 되면 거래세는 없애는 게 맞고요. 주식 양도세는 대부분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이제 조세 원칙은 이제 지키는 준수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거 폐지에 따른 대주주들 앞서 뭐 삼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주주들이 이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상당한 이제 마찰이 이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추세에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주식
거래세는 차츰 없애고 이 양도세는 매기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윤 당선인은 그 반대의 경우를 택한 겁니다. 이것도 좀 지켜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정책도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탈원전 정책 이거 전면 백지화 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심 많이 가는 게 신한울 원전 3, 4호기잖아요. 이제 공사 중단된. 이것도 뭐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와 이제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전면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전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원전 2기는 사실 박근혜 정권에 확정된 사업이고 올해와 내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공사가 좀 지연돼 왔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말 경북 울진 찾았을 당시에 이제 즉시 건설 재개를 공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걸었던 K원전 발전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또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해서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이제 10만 개 창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선진국들 중심으로 너무 뛰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와 궤를 맞춰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정책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한 40%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역시 상당 부분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일자리 노동 정책도 좀 간단히 좀 보죠. 이 분야도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핵심은 민간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없애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보건복지, 고용돌봄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 분야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유연하게 중소 소규모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더 늘리겠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논의 과정에서 진척 예상이 됩니다. 최고 연 10%대 금리를 제공해서 아주 폭발적 인기를 끌었죠. 청년 희망 적금.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청년 도약 계좌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의 자산 증식 기회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문의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데 기간이 더 깁니다. 예.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가입자고요. 예. 여기까지 똑같지만 예.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보태줍니다. 예. 그러면 10년 만기 됐을 때 목돈 1억 원까지 손에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씩 2년 보면 원금이 1,200인데 이자 합쳐서 1,30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월 70만 원씩 10년간 보면 이제 1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렇네요. 과연 이 청년희망적금에서 나왔던 어떤 논란들을 희석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빠른 형태로 이걸 좀 이 상품을 설계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